전월세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이들 아실 텐데 전세 가격이 8월 이후로 뭐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도 있긴 했지만 굉장히 좀 그래도 스무스하게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게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직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건이 서울에 더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월세 보증금이나 월세액의 그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일부 월세 전환 때문인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전년도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보다 대부분 지역에서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관악구나 금천구 두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 거래가 더 많았는데 올해 5월의 통계로 보면은 두 개 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월세 계약이 오히려 좀 높았습니다. 그 두 개 구가 제 기억으로는 양천구랑 동작구 두 개 구에서만 아직까지 전세 거래가 좀 많은 건데 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권 지역이거나 아니면 아파트 비중이 좀 낮은 지역들이 오히려 월세로의 전환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아파트는 좀 사실 전세로 좀 더 많이 사는 편이고 그에 반면에서 뭐 다가구라던가 원룸 같은 게 오히려 월세 전환 속도가 좀 빠르기는 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전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세값보다는 사실 월세 전환하는 것들을 좀 더 우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지금도 제 주변에 월세값은 물론 전세값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왜 기사나 방송에서는 내린다고 하는 걸까요? 제대로 조사한 게 맞나요?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쌀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월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준비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 통계를 잠깐 보실 텐데요. 준비가 됐나요? 네. 네, 매년 상반기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입니다. 월세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 올해가 압도적으로 높죠. 이제는 확실히 전세보다는 월세가 대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이따 전세가율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월세 가격 이현철 선생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올 하반기? 아까 질문하신 분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네. 이제 저희가 전망하는 건 시장 가격이고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좀 지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에서 전에 시작할 때 계약 갱시 청구권을 쓴 분은 이제 안 올랐잖아요. 지금 시장에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임대차 3법 적용될 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시장가는 이제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고, 근데 지금 이제 재계약을 쓰시는 분은 오르긴 하는데 시장 최고가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가는 좀 떨어지는 거고 개인 입장에서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느낌이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이중 가격, 삼중 가격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적용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지금 이제 2년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시장 변화가 이제 생겼어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 하에서의 전세 시장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흐름을 예측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계약 갱시 청구권에 의해서 이제 시장에서 임차인하고 매물이 같이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장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변수 같은 경우는 예전 임대차 3법 이전보다 입주 물량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시장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이 아니었을 때 천 가구의 임차인과 천 가구의 임대 물건이 나왔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약 이제 초창기에는 70%가 잠겼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0-40%가 잠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는 600명의 임차인과 600개의 임대 매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이 임대차 3법이 있든 없든 똑같이 입주 물량이 1000개씩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없던 집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입주 물량은 100% 임대 공급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100% 임대 공급이기 때문에 1000세대가 새로 생기면 옛날에 1000세대가 있을 때에 1000세대 생기는 것과 600개의 매물이 있을 때 1000세대 생기는 것과 효과가 지금이 그 공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조금 전세 시장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하락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지역 위주로 전세가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전략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을 공략하는 게 이제 주거 안정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물량을 또 체크하라는 말씀이시고 이광수 연구원님은 전월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상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는 소장님 말씀하실 때 끄떡끄떡을 하고 계셨네. 저희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세 가격, 월세 가격 할 때 그 갱신하신 분들은 이제 갱신이 끝나서 다시 계약할 때 시중 가격만큼 할 것 같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사실 지금 낮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고가보다 낮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끝나면서 전세가가 폭등하고 이제 집값이 그에 따라서 오를 거다. 이런 이제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죠. 일견 보면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지금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물량은 대부분 임대차 물량이 증가하는 자체예요. 그러니까 전월세를 두 채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그죠? 네, 네. 집은 두 채, 세 채 네.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해도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공급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냥 많이 지으면 전월세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를 두 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걸 보면 지금 오늘도 신문에 나오죠. 서울의 입주 물량 줄어든다. 그런데 지금 그 거주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울에 사시던 분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의 입주 물량은 굉장히 많이 됐고 앞으로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고 심지어 전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잘 보셔야 되는데 20년 동안 보시면 최근 7년간 경기 지역에 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어요. 평균적으로. 최근 7년간. 네. 네. 그러니까 과거 평균하고 보면 네. 그만큼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일 앉아갖고 서울 얘기만 하니까 네. 뭐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서울에서 꼭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만 했죠. 근데 서울의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는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공급이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가격의 하방 압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최근에 제가 유튜브 봤는데 어떤 분이 아파트 10채 갖고 있는데 대출 안 받아서 샀대요. 무슨 소리예요? 전세 다 깨고 샀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전세를 사실은 이제 대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은행 대출 없이 샀대. 전세 다 끼고 사놓고. 네. 근데 만약 그분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역 레버리지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크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을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네. 네. 이번에 질문을 받은 것 중에 이 깡통 전세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 용어에서도 느껴지지만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지 뭐 질문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네. 뭐 엘프라드님도 앞으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깡통주택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네, 자유시장님은 서울은 전세도 잘 안 나가던데 월세로 몰리는데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도 원인인 듯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깡통 전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텐데요. 저희가 네. 그래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자료인데요. 전세가율을 한번 네, 보고 이번에. 깡통 전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게 연립인가요? 연립 다세대네요. 네, 저희가 연립 아파트 먼저 볼까요? 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이제 뭐 아직까지 그렇게 네. 붉은색이 이제 높은 건데 빨간색 같은 경우가 이제 90에서 100인데 여기는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서울 네. 25개 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직은 이제 초록색과 녹색과 노란색이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제 화제가 됐던 건 이게 아니라 요 다음에 있는 자료입니다. 네. 아, 연립다 이게 세대의 네. 전세가율이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가 90%를 넘었어요. 네. 전세가율이요. 예. 요거 같은 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좀 이 전월세 할 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세가율 얘기할 때 항상 대구 얘기부터 하곤 했었는데 서울에 이제 이런 표가 나오니까 조금 어떻게 된 건가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김현님께서? 실제로 저는 작년에 빌라 전세, 깡통 전세 유사한 그런 상담들을 좀 많이 받기는 했었어요. 예. 그 깡통 전세가 보통은 빌라에서 전 좀 많이 목격을 하긴 했고요. 네.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때 이제 빌라 분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파트 다음으로 이제 좀 뒤늦게 빌라나 이런 것들 가격이 좀 오르니까 네. 집을 많이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시는데 분양이 좀 쉽지 않으니까 일단 전세를 높게 맞춰놓고 거의 뭐 적은 금액으로 1,000만 원, 5천만 원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매매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가나 전세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 서울은 신축이든 뭐 그 재건축이든 전세값이 좀 낮은 편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적지만 빌라 같은 거에서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것들 주변에 뭐 시세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하고 해보는 방법이 가장 좀 권유할 만한 방법. 시세로 확인할 네. 것. 대처법은 일단 만일에 그렇게 당한 피해를 당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당연 말씀 그런데 일단 그래도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어떤 유형들이 좀 지금 있어요? 전세가율은 지금 많이 올라왔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근데 조금 제가 볼 때는 통계치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조금,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아파트를 보시면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낮은 이유는 이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안 오른 집이 없어요. 안 오른 집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빌라나 이제 뭐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계치가 이제 잘 안 잡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없으면 뭐 예를 통계치 잡을 때 과거에 거래 있던 거를 그냥 실거래가로 갖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 봤을 때 오른 가격으로 치면 지금 빌라들도 웬만한 빌라들도 전세가율이 좀 낮은 저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진짜 깡통 전세 위험이 노출된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축 빌라나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쪽이에요. 네. 근데 오피스텔도 이제 분양이 어느 정도 된 거는 괜찮은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문제냐면 건축주들이 집을 짓고 지으면서 이제 팔잖아요. 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이미 이제 돌아섰기 때문에 안 팔리면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쓰는데 대부분이 이제 투자자들 이제 실거주자들은 지금 비싸기 때문에 이제 안 달라들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사는 과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를 파악하기가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신혼부부나 이제 생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전세를 얻으러 다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빌라 쪽이나 이런 쪽을 보는데 저도 사실 젊을 때 빌라를 봤는데 구축과 신축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구축은 이게 특히 어릴수록 이게 완전히 눈에 그냥 딱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그러니까 신축을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일단 잘 지어놨거든요. 새 거니까. 예. 그거를 딱 눈에 밟히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전세가가 이제 눈에 밟히잖아요. 근데 전세를 높게 맞추거든요. 이제 그 건축주들이 시세가 이제 없는 거를 노려가지고 예. 임대료를 전세료를 거의 분양가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부담을 느끼거든요. 이제 세입자들이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뭔가 당근을 줘요. 네.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게 하거든요. 대출을 어느 정도 받게 한 다음에 이자 지원을 줍니다. 그럼 이런 거에 그냥 혹해가지고 혹해가지고, 예, 어차피 대출해서 이자 지원 주면 자기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항상 지금 전세가 올라가니까 너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이 높게 맞춰서 이 가격에 오면 너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추고 이거를 이 보증금 가격에 분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뉴스에 간간히 나온 뭐 이제 그 뭐 세모녀, 예, 막 그 빌라 어마어마하게 몇천 채 사들인 그런 분들이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무피 투자라고죠. 예, 그거를 예, 무차별적으로 사들여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샀다가 이제 보유세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이제 딱 걸리면 사회 경험이 없는 세입자들이 시세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럴 때 공인중개사들이 같이 건축주하고 결탁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입자들 같은 경우 이제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분양이 안 된 거를 건축주가 임대부터 맞추고 높게 맞춘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거의 무피에 가깝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자 지원 해준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자 지원.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뭘 파악해야 되냐면 분양이 돼서 개인별로 이 분양 이제 그 집주인이 있는 이런 게 아닌 건축주가 임대를 놓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이제 주의를 깊게 조심해야 해서 된다.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조금 눈에 너무 집이 좋아서 눈에 밟히더라도 차라리 구축 빌라나 이런 쪽으로 가는 돈이 것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실질적인 이런 도움이 걸 될것 같네요. 갖다가는 이제 이런 일종의 전세 사기 네. 여기에 이제 당할 우려가 크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위원님은 어떻게 깡통 전세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집값 떨어지면 이제 또 그게 사회면 경제면 계속 네.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전세가율을 볼 때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가율을 볼 때 저게 되게 현실하고는 완전 맞지 않는 수치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게 수치를 볼 때 그러니까 스톡으로 보는 거죠. 플로우로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집을 샀습니다. 10억짜리를요. 전세 5억이면 껴서 갭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전세가율이 50%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놨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이게 전세가 6억이 됐어요. 그럼 제가 1억이 돈이 생기잖아요. 집주인이.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1억에 전세 껴 있는 2억의 빌라를 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2억의 빌라는? 그거는 전세가율이 100%인 거예요. 여기서 전세 받아서 여기 전세 껴 있는 걸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2억을 샀. 샀으니까. 이게 부주기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13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주택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2013년부터 15년까지 전세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전세가격이 집값은 많이 안 올랐어요. 전세가격이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안 오르니까 한 채씩 더 샀죠. 근데 누군가의 전세로 또 전세 껴서 자기 돈 안 들이고 사놨단 말이에요. 그게 전세가율이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그렇게 돼서 이 집값이 조금만 빠져도 전세가가 조금만 빠져도 깡통 전세가 나오는 이유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죠? 전세가율이 왜 평균적으로 50, 60%인데 왜 이래? 40%는 집값 빠져야 깡통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갭 투자라든가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다주택자 막아야 된다고.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월세 하실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안 돼요. 다주택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다주택자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다주택자 뭐 집이 난 20채 있어요. 그러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리스크인 거예요. 그 사람들 전세를 갖고 돌렸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특히 빌라라든지 여러분 청년분들 오피스텔 사실 때 뭐 그 집주인은 뭐 오피스텔이 100채 있어요. 뭐 아이고 가난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다주택자들하고 그 임대차 계약 맺으면 안 된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통계만 자료 보고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